자, 7단원 스태티스티컬 에스티메이션 단원의 7.1부터 7.3단원까지 이렇게 된 학기 비율입니다. 7.1 단원부터 시작했는데 7.1.1에서는 수익 통계학 소에서 다루는 내용이 심원 마이크로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여기서 MLE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스톡 차이에서 나왔던 라이프리후드의 개념을 진짜 라이프리후드 즉 가능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률 값이랑 가능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는데 어떤 확률 분포에서 논리적인 틀에 대해서 생각을 했구나. 이는 확률 D, 어떤 D라는 확률 분포가 주어진 부정값수에 주어질 때 X라는 관측값을 잡은 확률이라고 한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D가 같은 X의 확률값이라고 표현했고 가능도는 이와 반대로 어떤 X가 관측되었을 때 이 관측값이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나오는 어떤 확률 분포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률에 대한 식과 거꾸로 표현한 이 식과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확률값은 어떤 분포가 고정값인데 반해 가능도는 관측값이 고정값으로 주어졌다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살펴보자면 어떤 공에 대한 어떤 공의 무게가 공에 대한 공의 무게가 분포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표본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공이 100g이라는 표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의 무게가 어떤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분포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평균이 98이랑 100이랑 102를 갖는 정규 분포를 생각해보면 이 98, 평균이 98인 정규 분포에서 뽑았을 확률은 이 빨간색 1번점에 해당하는 값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평균 100인 정규 분포에서 뽑았을 확률은 2번 점에 해당하는 덴시티 값을 갖고 102에 해당하는 분포를 가질 확률은 3번점에 해당하는 덴시티가 따라서 이 100이라는 뽑은 것에 대해서 평균이 100이라는 정규 분포를 가질 가능도가 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분포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관측값이 100g이니까 평균이 100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 개념을 가지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여러 관측값을 갖는 것에 대해서 총 가능도, 즉 각각의 가능도를 모두 곱한 값이 최대값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분포를 찾는 것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방금 설명한 공의 무게에 대한 분포 예시를 돌아가서 이제 이 분포가 어떤 정규 분포라는 것만 분포의 평균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는 초본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표본 10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그래프에 표시된 파란색 점들이 우리가 뽑은 표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가능도 곱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규 분포가 그 공의 무게에 대한 분포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추정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즉 ML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제 7.1단원으로 넘어가면 이 단원에서는 이제 n차원 실수 공간의 벡터 x를 무수로 갖고 관측치 즉 고정된 값을 y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다음과 같이 pxy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값을 맥시마이즈한 x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편의상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도구를 씌운 lx 값을 맥시마이즈 하게 되고 이 x에 대한 함수인 lx를 최대화시키는 값이 곧 우리가 찾는 MLE가
그래서 이 MLE를 찾는 문제는 이 모수 X에 대한 제약 조건을 컨스트레인트로 갖고 라이클리어드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 LX가 X에 대해서 콘케이브한 함수이고 제약 조건이 리니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컨벡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쓸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표현을 해서 ML 값을 추정할 수 있게. 이제 다음으로 IID 노이즈를 배정한 리니어 메저먼트에 대한 옵티멀 값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VI라는 노이즈가 T라는 덴시티를 갖는다고 하면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각 노이즈의 라이클리후드 그래프로 정의가 되고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추정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 PXY가 X에 대해서 컨케이브하는 함수가 되면 즉 덴시티 P가 로그 컨케이브 하면 L이 컨케이브 항목이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컨벡스 펑션 단원에서 공부한 것 같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분포들이 케이브한 분포이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우시언이랑 유니폼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면 먼저 이 VI라는 노이즈가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정하고 이 LX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이때의 X의 ML의 값은 AX-X의 놈의 제곱을 취소하는 LC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치메이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정규 분포가 컨케이브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짐으로 이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이즈가 유니폼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때는 이제 P라는 덴시티가 이 서포트가 정의되는 주간 내에서 균이라고 2A분의 1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라이스로드 값은 다 같은 값을 갖게 되고 따라서 X에 대한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 모든 X 값이 그 ML 에스티메이트 값이 되고 다음으로 포화성 분포에 대한 ML 에스티메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톨러런스 Y가 사건 발생 수를 나타내는 분수가 되고 이 포화성 분포의 물수 U가 이 식과 같이 U에 대한 어파인 펑션으로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U가 설명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A랑 B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우수가 예를 들어서 확률변수 Y를 교통사고 발생 횟수라고 정의를 하면 그 평균 발생 횟수는 그 교통량 배출량 등과 같은 설명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U를 A1 플러스 X 플러스 B의 회기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포화성 분포의 덴시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랑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L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값이 A랑 B에 대해서 콘케이브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콤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ML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 생각해보면 UI랑 믹스랑 YI 쌍들을 관측해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A1이랑 X랑 B의 ML 추정값을 구하는 거죠.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살펴보면 로지스틱 모델에서 확률 변수 Y는 0 또는 1을 갖는 확률 변수이고 각각의 확률이 P랑 1-P로 정의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한번 예시를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Y는 1을 어떤 병에 걸리는 사건이라고
이와 같은 확률 분포가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을 적용해서 확률 P를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관측하는 관측값을 통해서 A랑 B를 에스티메이트 하고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랑 B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Y가 0인 관측한 값에 대해서 Y는 0인 관측값이랑 Y는 1인 관측값 1이 묶어서 계산을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에 대해서 콘케이브하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얘는 이제 설명 변수가 하나로 정의돼서 우리가 스칼라인 경우에 대한 예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관측한 UI 것들이랑 YI 것들을 이 그래프에 찍은 것들이 이 여기 있는 점들이 되고 이제 ML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로지스틱 모델을 구하게 되면 그림의 곡선과 같아져. 그래서 이 모델에서 U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Y가 거의 0값을 갖고 U가 8이랑 10 사이에서 거의 Y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제 관측값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7.1.2 단원에서 앞에 7.1.1 단원에서는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거의 ML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이제 7.1.2에서는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에스티메이션인 MAP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MAP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베이지안 확률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사전 확률과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쩌면 베이지 다음과 같은 베이지 정리식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확률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60%고 또 거짓말 탐지를 했을 때 정확한 판정 결과가 나올 확률이 90%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탐지 결과가 거짓이 나왔을 때 실제로 거짓이었을 확률이 바로 포스테리어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값이랑 사전 정보인 거짓말을 할 확률을 한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한 값을 이제 P, B 결과가 거짓일 확률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로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거짓일 때 실제 거짓 판정이 나올 확률이 0.93이 되고 얘가 포스테리어고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전 정보로는 60%라고 믿었던 확률이 이제 93%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됩니다. 이제 베이지안 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AP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데 베이지안 확률은 x가 어떤 미지의 정해진 값이 아니라 관측값에 대해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x랑 y가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랑 y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덴시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x랑 y에 대해 알고 있는 회전 정보가 프라이어 덴시티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관측값 y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x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y가 주어졌을 때의 x의 조건부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풀게 됩니다. 따라서 x의 MAQ 에스티메이트는 y바 x의 조건부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인데 이제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라이클리드 곱하기 프라이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MAQ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ML 에스티메이트에다가 이 로그 PX를 더한 값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떤 MAP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컨케이브한 LX를 갖는 ML 에스티메이션 형태에다가 하나의 density PX를 더해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했어요. 이제 ML 에스티메이트에서 앞에서 나왔던 리니어 메저먼트, IID 노이즈를 갖는 리니어 메저먼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 항이 추가된 형태를 갖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노이즈가 균일 분포를 갖는 예시를 살펴보고 노이즈가 균일 분포를 갖고 또 X에 대한 사전 정보가 프라이어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MAP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P를 풀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7.1이고 이제 7.2에서는 Non-Parametric Distribution Estimation을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면 PI들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제 P 벡터는 모든 어쨌든 영상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확률의 합들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robability simplex가 정의되게 되고 이제 non-parametric distribution에서 우리가 P에 대해서 어떤 사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는 P에 대한 한 linear inequality constraints 또는 inequality constraints를 갖는 optimization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어떤 X의 분포에 대해서 특정 서포트의 확률 합을 우리가 사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는 C 트랜스포즈 TP, 즉 P에 대해 리니어하게 표현되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X의 평균이랑 X대 평균이랑 어떤 PI가 0 이상의 X를 가질 확률을 구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리니어 퀄리티 두 개랑 리니어 이니퀄리티 한 개를 컨스트레인트로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만약 예를 들어 어떤 X의 분산의 하한값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분산이 X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P에 대해서 어떤 리니어한 항이랑 쿼드라틱한 항들의 결합물이 되기 때문에 이는 콤백스 쿼드라틱 이니퀄리티를 마지막으로 X에 대해서 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사전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 조건부 확률을 이와 같은 리니어 프랙셔널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도 P에 대한 리니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들어본 이러한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기대값 또는 ML 또는 맥시멈 엔트로피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제 7.2 예시를 보면 어떤 확률 분포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100개의 점에서 100개의 점을 서포트를 받는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전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분포를 구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바운딩 프로버빌리티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1부터 100까지의 각각의 i에 대해서 누적 확률을 갖는 상한을 구하는 LP랑 하나는 구하는 LP 두 개의 LP를 풀어주면 바운딩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위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직선이 어퍼 바운드, 얘가 로어 바운드, 얘가 여기서 구한 맥시멈 엔트로피를 누적 확률 공부가 나타내는 vez토르로 이제 마지막으로 7.3단원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이랑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자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1부터 n까지에서 값을 갖고 세타 값이 1부터 n까지 중 하나를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행렬 p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행렬의 원각의 원소 p, k, j는 세타가 j일 때 x가 k 값을 가질 확률을 넣어요. 따라서 이 행렬 p에 대해서 각 열은 어떤 특정한 모수 세타는 j를 가질 때의 x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분포가 x의 표본 관측된 표본값을 통해서 실제 모피카를 수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세타의 호모가 되는 것들 하이포테시스라고 했고 이 관측값 이 표본을 갖고 세타를 추정하는 것을 각설 검정 또는 디텍션이라고 이제 가설 검정이 x를 이용해서 세타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텍터는 관측값 k에 대한 함수가 되게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MLE를 생각해 보시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터를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K라는 샘플을 뽑았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타가 추정이 되는 거지. 다음으로 랜덤하이즈 디텍터라고 존재하는데 얘는 세타의 추정 자체가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디텍터를 의미하고 이제 각각의 세타의 추정치에 대해서도 확률값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값에 대한 매트릭스 T가 또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T의 각 원소가 의미하는 이 T, I, K라는 원소는 X는 K라는 원소값이 주어졌을 때 세타를 I라고 추정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각 열들은 이 X는 K라는 원소값이 주어졌을 때 그 세타 햇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디텍터, 그 맥시멈 라이클리드 디텍터처럼 어떤 관측치가 주어졌지만 그 MLE 같은 최적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추정치 자체를 랜덤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최적이 아닌 추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랜덤하이즈 디텍터가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션 하나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7.3.5다분식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7.3.2에서는 디텍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D를 정의하는데 방금 정의한 T에 대해서 매트릭스 D는 T랑 P의 행렬 곱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 D의 각 원소가 의미하는 것은 세타가 I, 실제 세타가 J일 때 우리가 세타 햇을 I로 추정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I랑 J가 같으면 우리가 세타를 잘못게 추정한 거고 다르면 틀리게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D랑 행렬의 대각함수들을 우리가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게 돼요. 세타를 틀리게 추정한 확률, 즉 1에서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를 빼는 값을 에러 프로버빌리티로 정의합니다. 7.3.3은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 문제가 D 또는 T에 대해서 리니어 어바인 콤플렉스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함수를 오브젝티브로 갖고 이 컨스트레인트 또한 D에 대한 리니어 이퀄리티를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는 디텍션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에러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오퍼 바운드를 설정하면 이는 리니어 컨스트레인트를 갖는 디텍션 프로버빌리티 맥시마이제이션 또는 에러 프로버빌리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브젝티브 값을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최대값으로 둬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를 또 디자인할 수 있고 얘는 이제 LP로 변환시켜서 간단한
LP로 변환시켜서 솔루션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세 번째로 베이즈 디텍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Q 트랜스포즈 에러 프로바빌리티와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 T에 대한 역발 형식이 되게 되고, 얘 또한 LP로 풀어서 베이즈 옵티멀 디텍터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타의 C랑 세타에 대한 배수관계 또는 이 차이에 대한 확률이나 또 바이어스나 민스크웨어 에러나 에러 또는 에러의 절대값의 평균과 같은 문제들도 D에 대해 모두 다 D에 대한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되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제 7.3.4에서는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I랑 J가 같은 경우 M개를 M 곱하기 M-1개의 원소들이 옵젝티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와 같은 멀티 크라이테리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앞에 4단원에서 배운 것과 같이 멀티 크라이테리아 프로블럼의 파레토 옵티멀 값을 찾기 위해서 이에 대응되는 스칼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할 때 웨이트 매트릭스 W라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정해집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대각 원소들을 0으로 이제 오프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은 그 에러 프로바빌리티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로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따라서 다음과 같은 LP 문제로 표현될 수 있고 이제 트레이스의 형질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들을 n개로 분리해주면 이와 같은 LP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되는 CK는 WP 트랜스포즈의 열벡터들이라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7.3.5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이 가설 원동 중에서 M이 2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즉 X가 P 또는 Q 둘 중에 하나의 분포를 분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타가 1인 경우를 정상적이라고 하고 세타가 2인 경우를 우리가 인정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설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세타 해같이 1일 때가 네거티브, 세타 해같이 2일 때가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디텍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 여기서 FN이 이제 false 네거티브고 P가 false positive를 읽고 이제 여기서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 문제에는 이 PFN과 PFP 두 개를 오브젝티브로 갖는 바이프라이테리언 문제가 되겠죠. 얘도 이제 스칼라이제이션을 해서 파레토 옵티멀 값들을 찾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 정의되는 그 에러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세타 해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게 되고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로 정의가 된 이 값이 이제 threshold가 되는 것이고 얘 QK분의 PK가 얘를 초과하게 되면 스타일 값을 1이라고 추정하고 반대가 되면 2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방법을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threshold 테스트라고 부르고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threshold 테스트를 통해서 구하게 된 디텍터는 이 바이크라이테리언 문제의 파레토 옵티멀의 특성에 해당하는 점들을 구한 것이고 이제 그 점들을 이은 성분에 있는 점들이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example 7.4를 보게 되면 얘는 n은 4 값을 갖는 바이너리 테스팅의 예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그림과 같은 ROC 그림이 나타난다고 이게 1, 2, 3에 해당하는 디텍터들이 디터미니스틱 디텍터고 이 4에 해당하는 점은 랜더마이즈 디텍터인데 이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1, 2, 3은 PFP 값이랑 PFN 값 둘 중에 하나가 다 6분의 1을 넘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 랜더마이즈드 디텍터에 해당하는 랜더마이즈 디텍터가 더 나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렸던 랜더마이즈드 디텍터가 더 나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7.3 내용 제가 준비한 부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일부 발표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지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시 일부 발표를 발제해 주신 민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40분인 관계로 10분 정도 쉬고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자 세션 2부 발표. 저는 이 집단원에 7.4랑 7.5가 7.4단원에서 저희가 수리 통계학 시간에 그 마르코 공식이라든지 수리 공식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통계학에 관련된 마르코 공식이나 체리식 공식이 사실은 컴퓨터 옵티마이제이션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7.4단원에서 그래서 이 세 개가 되게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공식이 그래서 이 세 개에 관해서는 수동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수동 시간에 좀 설명을 다들 들었을 테니까 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등식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체리 시프트 가운데를 먼저 유도할 건데 그걸 유도하기 전에 상황 설정 먼저 할게요. 그래서 x가 그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떤 차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그 그 실수 m 차원에서의 부분집합인 s상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c라는 것은 s의 또 다른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목적이 되면은 x가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의 바운드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은 expectation of 인디케이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디케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x가 이제 c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1의 값이 나오게 돼요. x가 c에 안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인디케이터 값을 통해서 0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expectation을 취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할게요. 먼저 알고 있는 노렌지 랜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선행 지식이 뭐냐면은 그 x에다가 어떤 함수 fi를 취해가지고 그거의 기대값을 취한 게 ai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i가 0일 때는 항상 그 기대값이 1이 나온다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fi 말고 새로운 함수 f를 정의할 때 이 새로운 함수 f는 그냥 간단하게 그 fi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x에다가 함수 f를 채운 것에 expectation을 구하면은 함수 f가 이렇게 되니까 A 트랜스포즈 X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작은 X는 그냥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임의의 벡터이고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대값이 A 트랜스포즈 X가 나오게 되겠죠? 이 선형결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냐면 X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 FIX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어서 AI가 되니까 AI, XI들의 합들이니까 이제 A 트랜스포즈 X가 되고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 아이디어는 이 f라는 함수를 저희가 정의할 때 항상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인디케이터 펑션보다 크거나 같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z가 c 안에 들어있을 때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f에다가 랜덤 베리어블스를 취해준 다음에 얘가 x가 c인 상황에서 항상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하겠죠. 왜냐면 f를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익스펙테이션을 양변에 취해도 대소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2에 얘랑 2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제가 얘는 아까 A 트랜스포즈 X라고 작은 X라고 구했고 얘는 아까 앞장에서 PX인 C라고 했죠. 이거 이상하네요.
그래서 Px인 C라고 설명했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저희는 A 트랜스포즈 X가 사실은 X가 C 안에 있을 확률의 어퍼 바운드구나. 상한선이에요. 왜냐면 항상 얘가 수가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체비셰프 바운드 프로블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 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A 트랜스포즈 X죠.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0가 1이었고 왜냐면은 이제 얘가 1이니까 A0가 1이겠죠. 그럼 나머지들은 다 그냥 A 트랜스포즈 X의 형태니까 그래서 저희의 오브젝트인 A 트랜스포즈 X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간단하죠. 그냥 FZ가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데 C 안에 있는 Z에 대해서 항상 FZ는 인디케이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Z가 C 안에 있으면은 인디케이터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FZ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근데 인디케이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Z가 C 안에 들어가면 1 이상이어야 되지만 Z가 C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0의 값을 갖는데 어쨌든 F는 그 0의 값을 갖는 경우에서도 항상 인디케이터보다 커야 되니까 이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 Z가 S 안에 속하지만 C가 아닐 경우. 근데 이 컨스트레인트들을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얘가 그러면 FZ가 1인 거랑 FZ가 0인 거랑 이렇게 보여요. 0인 거랑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넘겨서 하면은 1-FZ는 0 이하고 마이너스 FZ는 0 이하인 그런 컨스트레인트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성립해야 되냐면은 예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Z가 C인 경우에 Z가 C 안에 있을 경우에 모든 FZ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FZ가 인피멈 값을 가져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FZ가 이제 그러니까 FZ의 인피멈 값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제 슈프리멈이 되니까 1에서 가장 FZ 중에 가장 큰 거를 뺐을 때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 0 이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 두 개가 잘 보시면은 컨벡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도 지금 어파인한 펑션이고 컨스트레인트들도 다 컨벡스한 펑션들이니까 이 위의 문제는 사실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었다. 그래서 체비셰프 바운드 프로블럼을 잘 정리해 보니까 이거 사실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로 이 체비셰프 부등식의 한 형태인 마르코프 부등식을 유도하는 걸 해볼 거예요. 마르코프 부등식 유도하는 걸 해볼 건데 먼저 상황 설정으로 이 S라는 집합이 R 플러스 안에 있는 집합이라 생각하시고 R 플러스 이제 그냥 약간 양수들의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이상인 것들의 모임. 그 C는 1보다 큰 그런 집합을 의미해요. C는. 그럼 이제 저희가 F를 잘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인디케이터가 크거나 같게. 그러면은 저희가 F0Z를 1이라고 설정하고 F1Z를 Z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사실 얘가 F 0, 1 두 개니까 N은 2까지밖에 안 되겠죠? N은 1까지겠죠?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FI들이 두 개가 있고 그럼 F1, X에다가 F1을 취한 거에 expectation을 취하면은 U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 U가 1 이하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저 앞장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앞장에서 저희는 A 트랜스포즈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i가 근데 두 개밖에 없네 해서 X0 플러스 A1, X1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A1이라는 거는 FIX의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FLX expectation이 U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X0 플러스 뮤 X1이 저희가 찾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약 조건도 그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 두 번째 거는 이 FZ가 항상 1 이상인 그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 얘에서 그 뭐야 그 i에다가 0이랑 1을 대입했을 때 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되게 빠른 저희 귀가를 위해서 이게 좀만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살짝 떨어서 그런 거지 집에 약간 여러분들 약간 집에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와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몰라도 건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 컨스트레인트를 잘 정리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아까 이 1 이상인 거에서는 이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약간 위아래가 바뀌었긴 했는데 어쨌든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어떤 경우에서 이 두 번째 건 이제 Z가 C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Z가 S인데 C가 아닐 때 근데 이거 첫 번째 거 집에서 구하실 때는 Z가 S일 때로 구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S인데 C가 아닐 때로 구하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이 S가 C가 아닐 때 0 이상인 거나 0 이상인 거는 결국에는 Z가 S일 때 0 이상이 돼버리면은 Z가 S인데 C가 아닐 때도 0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나타낸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저희가 이 문제의 바운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심플한 LP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니마이즈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x0에다가 0을 집어넣고 x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 옵티머랑 값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U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결국은 x가 C 안에 있을 확률의 그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C가 1 이상인 집합인 것들이잖아요. 얘를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은 P가 X가 1 이상인 그러한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등식은 저희가 이제 수리 통계학 1시간에서 배웠던 그 마르코프 부등식의 형태와 동일하게 됩니다. 사실 동일하진 않은데 C에다가 1 집어넣고 R에다 1 집어넣고 이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체이시 바운드 문제에 또 다른 문제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넣긴 넣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마 대충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 T라는 이 폴리헤드론이라고 이렇게 다각형 안에 뭐 점 들어있고 막 그런 느낌의 도형을 저희가 그 뭐지? 방학 2주차, 1주차인가 2주차 세션에서 배웠었잖아요. 배웠었는데 이 P라는 폴리헤드론을 이 실수상 RM상에서 제외한 것을 C라고 하고 PX는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전 과정은 안 할 거고 그냥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학술부 세션에서는 이걸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술부 세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얘도 옵티멀한 밸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옵티멀한 밸류가 알파로 예를 들어 했을 때 그럼 저희가 이제 px가 c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펄 바운드를 저희가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c가 뭐냐면은 이 전체 공간상에서 폴리헤드론을 제외한 부분을 c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전체 공간상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럼 우리는 난 이걸 알고 싶은데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가 하면은 이제 둘이 합해서 확률이 1이 되니까 왜냐면 공간은 폴리헤드론인 거랑 폴리헤드론이 아닌 거랑 두 개로 나눠지니까 폴리헤드론 X가 폴리헤드론 안에 들어갈 확률이 로얼 바운드를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고 넘어간 이유는 다음 문제가 X가 이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어펄 바운드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얼 바운드랑 어펄 바운드를 이 X가 폴리헤드론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확률에 대해서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체르노프 바운드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체르노프 바운드는 저도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데 T가 그러니까 P래. X가 어떤 U 이상의 확률이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대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차피 대소관계는 안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친구를 잘 보면은 저희가 expectation 2의 tx가 뭐였죠? 이게 수통 1시간에서 저희가 배우는 MGF잖아요. 그죠? 이게 MGF니까 여기다 로그 붙이면 이제 로그 MGF인 거예요. 이 로그 MGF를 뭐 Cumulative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로그 MGF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이게 로그 MGF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그것의 MGF가 이제 2분의 t 제곱승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은 2분의 뭐 람다 제곱가 t 대신에 람다를 대입했으면은 이제 2분의 람다 제곱이 나온다 뭐 이런 걸 설명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체르노프 바운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로그 t 얘가 인피멈 람다 0 이상 때 마이너스 람다 뮤 플러스 이게 사실 뮤가 아니라 뮤의 줄이 같아야 돼요. 뮤 플러스 이게 로그 MGF인데 로그 MGF가 아까 저희가 2분의 람다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글씨를 못 쓰는데 다시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인피멈 값을 취해준 게 이 로그 P의 그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2차식이니까 여러분 인피멈이 이제 사실 최소랑은 좀 다르지만 최소랑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2차식의 최소 값이 결국에는 이 로그 확률 값의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니까 어 람다가 U일 때가 이 인피멈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람다 U일 때를 대입하면은 얘를 람다의 U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 확률의 바운드가 사실은 뭐 마이너스 2분의 유제곱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로그 확률 값이었으니까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은 다시 이제 어퍼 바운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그 체르노프 바운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잠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체르노프 바운드의 유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은 이 람다를 m차원상의 벡터라고 하고 뮤를 그 실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f를 그 m차원에서 실수 뭐 어쨌든 그런 걸로 가는 RM에서 R로 가는 보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FZ를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익스포넨셜 람다 트랜스포즈 Z 플러스 뮤라고 잡아줘요. 그렇게 잡고 여기서 또 아까 체인셰프 바운드의 키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FZ를 항상 인디케이터보다 크게 놓으면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 확률값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키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키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키 아이디어를 똑같이 쓸 거예요. 이 체르노프 바운드 하는데. 그러면은 이 F를 항상 인디케이터보다 크거나 같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익스포넨셜 얘니까 어차피 FZ는 항상 0 이상일 거예요. 익스포넨셜이니까. 그죠? 그리고 FZ가 1 이상이려면은 얘가 1 이상이려면은 이 위에 지수승 부분이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작으면 얘가 분수꼴이 나와서 1 이하가 되니까. 그래서 람다 트랜스포즈 Z가 플러스 U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F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FZ가 항상 인디케이터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아까 그 컨스트레인트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일 때 X가 C일 확률은 아까 TX가 C가 이게 익스포넨셜 인디케이터고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얘가 expectation F가 얘고 PXC가 얘가 돼서 이러한 체르노프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체르노프 부등식에서 로그를 씌우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체르노프 바운드에 약간 제네럴한 폼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체르노프 바운드 아까 체르노프 바운드 보시면 여기다가 인피멈 그러니까 이 뭐지? 항상 이 로그 확률이 얘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밝혀졌는데 그러면은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우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보다도 작거나 같겠죠. 이 로그 확률이. 그죠? 그래서 이 로그의 확률이 우변에 있는 애들보다도 가장 작은 애들보다도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인피멈 값을 씌우고 그럼 얘는 뭐냐?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 컨스트레인트를 잘 보시면은 여기 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뮤는 항상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뮤는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의 가장 큰 값보다도 크거나 같겠죠.
물론 슈프리머 인피멈 가장 큰 가장 작은으로 막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편의상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를 마이너스 Z가 C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의 슈프리멈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SC 마이너스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C의 서포트 펑션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안 바뀌 저희가 이제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얘가 안 바뀌었었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어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그 MGF잖아요. 근데 이 로그 MGF가 사실은 그 어떤 분포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컨벡스화돼요. 이거는 책의 106페이지를 보면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얘를 다룰 생각 없고 얘가 그냥 컨벡스하다는 것만 가져가면 항상 컨벡스하다는 것만 가져가면은 이 바운드가 인피멈 서포트 펑션 플러스 로그 MGF인데 이 부분이 항상 컨벡스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SC가 만약에 그 컨벡스를 좀 방해하는 그런 거면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저희가 생각한 제네럴한 체력 바운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X가 폴리 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로얼 바운드를 아까 제가 스킵한 부분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그럼 이제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X가 그 0 벡터를 이제 평균으로 가지고 갖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약간 코드런스 매트릭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제 얘도 결국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은 로그 MGF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C는 폴리헤드론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는 X가 C에 들어갈 확률의 이퀄 바운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얘가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이 바운드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서포트 펑션을 먼저 구할 거예요. 서포트 펑션은 서포트 펑션에다가 y를 집어넣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SC 마이너스 람다가 스프리면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니까 마찬가지로 서포트 y는 람다 트랜스포즈 x가 이제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슈프리멈을 가질 때 그거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한 4주차 때인가 그때 저희가 슈프리멈 y 트랜스포즈 x를 마이너스 인피멈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라고 바꿀 수 있다고 저희가 4주차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4주차에서 듀얼리티 공부할 때 LP 프로블럼의 듀얼 펑션이 그러니까 인피멈 트랜스포즈 어쩌고저쩌고를 사실은 슈프리멈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U 하고 대학 조건 살짝 바뀌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4주차에 듀얼리티 공부할 때 배웠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얘를 이제 듀얼 펑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아까 슈프리멈 y 트랜스포즈 x를 마이너스 인피멈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마이너스 슈프리멈 마이너스니까 다시 인피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은 서포트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아까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이러한 어펄 바운드를 갖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미식에 그냥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예요. SC 마이너스 람다 이걸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잘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컨스트레인트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게 바뀐 건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대입한 것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람다 되고 뭐 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펄 바운드가 새로 나왔어요. 그죠? 이런 어펄 바운드가 새로 나왔는데 여기서 A 트랜스포즈 U 더하기
람다가 0이잖아요. 그럼 이제 람다는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U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람다가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U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가 이 뭐지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구하는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3주차 때 배운 Q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 듀얼 문제가 이렇게 나온대요. 얘 듀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안 궁금하실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약간 아이디어만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듀얼로 내려가는 걸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해 듀얼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역방향으로 듀얼을 구하는 거는 돼요. 그건 되더라고요. 역방향으로 듀얼을 구하는 거. 근데 나 듀얼 배웠는데 미니마이즈에서 맥시마이즈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웠는데 이건 맥시마이즈에서 미니마이즈로 보내버려 아직 못 구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오브젝트에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미니마이즈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맥시마이즈 문제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일단 먼저 그 듀얼 펑션이 사실은 저희가 그 방학 3주차 때 배운 컨주게이트 펑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이제 그리고 그 컨주게이트 펑션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이제 놈의 컨주게이트를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은 그 듀얼이랑 컨주게이트의 관계와 놈의 컨주게이트를 사용해서 얘가 이 아래 게 위에 거의 듀얼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놈의 컨주게이트는 그 책을 잘 찾아보시면 컨주게이트 펑션 다를 때 예제로 하나 나와 있어요. 노면 컨주게이트가 뭐 그거 막 듀얼 놈이라는 개념도 소개해야 되고 그래서 다루진 않을 건데 근데 사실은 간단한 게 이 듀얼 놈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얘가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유클리드 놈일 거 아니에요. 유클리드 놈의 듀얼 놈이 결국엔 놈이기 때문에 쉽게 이 제가 말한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은 그 아래에서 위로 듀얼로 보내는 거를 집에 가서 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다 지워버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가 약간 엄청 확실치는 않지만 사실 얘가 QP니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이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만족할 거예요. 어쨌든 만족할 건데 그럼 이제 디스타랑 키스타가 같으니까 얘 문제를 풀면은 이제 그 x가 c 안에 그 풀리헤드로 c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러스 바운드가 이 마이너스 2분의 놈이 결국에는 0이랑 c 사이에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제곱한 거에 나는 2 한 거에다가 원래 얘가 로그 확률의 바운드였으니까 여기다 익스포넨셜 치우면은 이러한 형태로 어퍼 바운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스킵한 문제에서 제가 x가 어떤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로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랑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잘 정합해 보면은 x가 어떤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로얼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5단원은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단원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나오는데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실험계획법이죠. 실험계획법에서 이걸 배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걸 간단한 상황을 먼저 설명해 보자면은 이 yi가 ai 트랜스포즈 x 플러스 wi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x라는 벡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귀 분석 상황이랑 마찬가지로 이 더블 라인은 정규분포 0,1을 가지는 노이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I는 1부터 AM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A1들은 Rn상의 벡터라고 해서 N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옆에 주는 X 햇은 뭐냐면은 ML 값이에요. 사실 이 X의 ML 값을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고 하면은 이제 아까 민주님께서도 아까 그 가우시안 노이즈 이런 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게 회귀 분석 상황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회귀 분석은 이제 yi가 베타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베타를 에스티메이트 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x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저희가 회귀 분석 배울 때 또 알고 있는 것이 그 선형 회귀식인가 거기서는 이제 LSE랑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로 구한 LSE랑 그 ML이랑 같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ML을 구할 때 대신에 LSE를 구해서 ML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베타 해지 얘니까 X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세로로 세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기다 로우스라고 쓴 건데 어쨌든 얘가 로우스로 적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벡터 바이 벡터로 이렇게 AT니까 A1, AM 하면 이제 A1, T, AM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잘 계산을 해보시면은 X 햇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ML이가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큰 E는 뭐냐면은 코베런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E가 X 진짜 X랑 저희가 에스티메이트한 X 햇의 오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X 얘랑 여기다가 이거 트랜스포즈 한 거에 expectation 취하면은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 시간에서 베타 햇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뭐 회귀 분석 안 배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워요.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럼 이제 저희가 노이즈의 분산이 1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제곱도 1이 되겠죠?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1의 형태니까 사실 이게 A 트랜스포즈 A의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이라는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왜 신경 써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 1을 통해서 알파 레벨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알파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는 약간 이 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신뢰 구간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본에 100개 뽑아서 이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를 만들었을 때 그 모수가 거기에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게 95개다 했을 때 이제 95%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뢰 구간 이렇게 바이레블이 1차원일 텐데 뭐 n차원은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바이베게트 그걸로 생각한다면은 이 컨피던스 엘립소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표본을 뽑아서 이제 100개를 뽑았을 때 저희가 찾는 모수가 이 100개 타원 중에 95개 안에 저 95개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이 컨피던스 레벨 엘립스의 아이디어고 이게 제 설명이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면 그냥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할래 그래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문제 이제 제대로 설명할 건데 이 AI가 A1부터 AM까지가 있잖아요. 그것의 파서블한 초이스들을 V1부터 V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T개 V 중에서 M개를 뽑은 게 A가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면 뭐 약간 저도 헷갈리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A가
V1부터 P 값들이 A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인 거예요. 값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A1을 저희가 알고 보니까 V1이었고 A2는 V1이었어요. 뭐 A3은 뭐 V3이고 A4도 V3이고 A5도 V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A1이 V1이고 A2가 V1이니까 이 V1의 개수들이 그 두 개잖아요. V3의 개수는 3개고 V2의 개수는 0이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이러한 VP까지의 나온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A가 1부터 M까지 있으니까 그 V들의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M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M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그걸 표현한 건데 MJ는 VJ가 몇 번 뽑혔는가? 그러니까 A1부터 AM 값 중에서 어떤 몇 개가 VJ 값을 가지는가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럼 이 MJ들을 M1부터 MP까지 다 더했을 때는 M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아까 제가 코베르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얘가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1, A2가 둘 다 V1이 뽑혔을 때 그러면은 그 M이 그냥 2까지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1 트랜스포즈 플러스 A2 트랜스포즈는 사실은 얘가 A1이 둘 다 V1 값이니까 2 곱하기 V1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MI 값들이 그 V1이 뽑히는 개수들을 M1 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V1이 두 개 뽑혔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M이 2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사실은 P는 1이었잖아요. 얘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1에다가 V1 집어넣으면 얘가 둘이 같잖아요. 이러한 논리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면은 얘를 이 친구로 저희가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프로포콘이겠죠? 그냥 매트릭스 이니퀄리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2라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최소화하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 V들의 조합들을 찾는 거예요. A1부터 A까지 조합들을. 근데 이제 컨스트레이트는 MI는 개수니까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MI는 정수여야 되고 MI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M1부터 MP까지 더한 게 항상 그 M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프레테이션이 뭐냐면은 이 문제의 그러면 숨겨진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소의 2를 찾잖아요. 최소의 2를 찾으면은 어, 항상 이 최소의 2가 그냥 다른 이 틸다보다 항상 크거나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그러니까 최소로 본 일립소이드, 그 타워는 실내 타워는 항상 다른 실내 타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라인은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최소의 2를 구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내 구간도 작을수록 이제 그 모수의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내 타원도 작을수록 근데 이제 2가 제일 작은 1을 구하면은 가장 작은 실내 타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겠죠? 이런 문제고 근데 저희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하기 전에 릴레이티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 대해서도 또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M이 N이랑 비교해서 좀 충분히 클 때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사용한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람다 i를 이 mi라는 개수들을 전체 개수 m으로 나눈 거를 람다 i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제 당연히 n분의 람다 i가 mi니까 원래는 사실은 mi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mi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는 mi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람다 i는 mi를 m으로 나눈 거니까 n분의 1의 정수 비례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컨스트레인트가 이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이 컨스트레인트가 빠졌어요. 이 mi, 그러니까 람다 i가 mi의 정수배라는 정수 비례한다는 그 조건이. 그래서 얘를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빠졌으니까 좀 편해졌구나 라는 의미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가 이 콘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그 뭐냐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앞에 거보다 이 앞에 익스페리먼트 디자인보다 컨스트레인트가 릴렉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 하나 더 작기 때문에 이 릴렉스드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 로얼 바운드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는 람다 i가 그 정수 mi에 n분의 1 비례한다는 거를 빼고 본다 했잖아요. 빼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람다 i들을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원래 mi들을 저희가 구하고 싶다며요. 원래 mi들을 m 곱하기 람다 i 한 다음에 근데 원래는 람다 i가 정수배였다는 조건이 있었으면은 m 곱하기 람다 i도 정수여야 되는데 이 람다 i가 n분의 1 정수배라는 조건이 저희가 뺐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mi를 그냥 간단하게 라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mi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구한 mi로 람다 tilde i를 다시 구하면은 n분의 1 곱하기 라운드 m 람다 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람다 i랑은 다르게 이 람다 tilde i는 라운드 m 람다 i가 이제 정수니까 n분의 1 정수배겠죠? 그래서 람다랑 람다 tilde의 차이는 람다 tilde i는 n분의 1의 정수배다. 람다는 i가 돼요. 근데 람다 i랑 람다 tilde의 차이는 n분의 1에 비례를 해요. 왜냐면 이제 어, 람다 i 빼기 람다 i tilde인데 얘가 사실은 n분의 1 라운드 m 람다 i인데 얘는 사실은 m 람다 i 플러스 1 아니면 m 람다 i잖아요. 근데 m 람다 i가 되면은 아닌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단어를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좀 지금 해버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시 정리해서 톡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람다 i랑 람다 tilde i의 차이가 그러면은 그래서 2n분의 1에 비례를 해요. 제가 제가 책에는 2n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했을 때 n분의 1이라고 나와가지고 n분의 1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2n분의 1을 비례하는 게 맞고 근데 어쨌든 2n분의 1을 비례하든 n분의 1을 비례하든 상관없는 게 m이 예를 들어서 엄청 m이 너무 커가지고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 차이가 0이 되잖아요. m이 엄청 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앞서 뺀 컨스트레인트가 람다 i가 이제 n분의 1의 정수배라는 거였는데 비례 제약이 없는 람다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는 람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올림을 해가지고 람다 tilde를 구한 거랑 이 람다랑 m이 크면은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 제약이 없는 람다를 구하고 람다 tilde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m이 엄청 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제약 조건을 하나 빼고 문제를 풀어도 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해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아까도 제가 막 뭐 프로포콘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쨌든 좀 살짝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소관계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칼라이제이션을 해요. 그거를 이제 디옵티말 그런 방법들을 세 개를 소개할 건데 먼저 하나가 디옵티말 디자인입니다. 디옵티말 디자인은 코베런스 매트릭스 2의 디터미넌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 1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1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어, 그 2로 초래되는 그런 컨피던스 그 엘립소이드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로 초래되는 컨피던스 엘립소이드의 볼륨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디터미넌트를 최소화하면은. 이거는 막 제가 아까 뭐지?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선형대수에서 구할 때 디터미넌트의 형태로 구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선형대수 시간에. 네, 근데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형태로 이 컨피던스 엘립소이드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n분의 1 컨스턴트니까 무시하고 여기다가 이 로그를 취해도 대소관계 안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2에다가 디터미넌트를 씌우고 로그를 붙인 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디옵티멀 디자인입니다. 그러면은 E가 무슨 2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게 이게 뭐 실내 타원을 줄일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2단원에서 실내 타원 아까 타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일립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매트리스 P가 그 타원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타원의 그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들이 이 P의 그걸로 나타내요. 그 고유값들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실내 타원을 최소화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겠죠. 왜냐면 타원의 반지름을 최소화하면은 이제 타원이 최소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옵티멀 디자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옵티멀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E의 매트릭스 놈을 최소화하는 건데 E의 매트릭스 놈은 사실은 E의 가장 최대의 고유값을 최소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아까 고유값들이랑 이제 반지름들이랑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유값을 최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고유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원의 반지름을 최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아까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이 옵티멀 디자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옵티멀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SDP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요.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을 할 건데 보시면은 제가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적어놔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은 제가 책 170페이지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다. 이거 스킵하려면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 옵티멀 디자인에 대해서 배울 때 A 옵티멀 디자인은 E라는 커버리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트레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왜 실내 타원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냐 하면은 사실 이게 E의 트레이스가 사실은 아까 저희가 본 E 옵티멀 E 옵티멀 그거잖아요. 그 E가 이제 X 셋인데 얘를 스퀘어한 것에 평균을 취한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스트레스 E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 텀의 놈의 기대값을 취한 것이 트레이스 E가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 E를 대신 최소화하는 겁니다. E 대신에 E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얘가 2니까 트레이스 E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저희가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SDP의 형태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EK는 이제 그 유닛 벡터 그러니까 이 1이면은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2이면 0 1 0 0 0 이런 식으로 나와. UK는 이의 다이애고널 엘리멘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이거는 증명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증명이 나와 있어요. 셜 컴플리멘트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옵티멀들의 그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디옵티멀을 이 여기 써져 있는 과정으로 이 듀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뭐 듀얼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듀얼로 바꿨을 때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사실은 타원의 형태잖아요. 이것도 컨스트레인트도. 그래서 VIPW, VI1이 뭐냐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타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 X 햇이 그 마이너스 한 게 중심이잖아 타원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원점이 중심이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타원에서 이 옵티멀 솔루션 W가 얘를 최소화하는 W가 이 볼륨이 1 이하인 엘립소이드를 정해주고 얘가 이 VI 트랜스포스 WVI가 항상 1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서의 그 가능한 벡터들 V1부터 VP는 항상 이 엘립소이드 안에 있게 돼요. 왜냐면 식이 그걸 나타내니까. 그래서 뭐야?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듀얼에 대해서 배울 때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이런 조건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니까 1이 되겠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V1부터 VP가 타원의 표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옵티멀한 V1부터 VP가. 그러니까 옵티멀하지 않으면은 뭐 타원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옵티멀한 걸 찾는다면은 옵티멀한 V1부터 VP가 이 타원 표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디옵티멀만 다루는데 사실 A옵티멀이랑 B옵티멀도 컨스트레인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하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타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타원이고, 이 동그라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V1부터 VP, 이 람다 값들이 이제 이 개수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개수에 비례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옵티멀한 람다 값에 의해서 정해진 V1부터 VP 중에서 이제 이 타원의 서페이스 안에 없다는 거는 이 V1부터 그러니까 나머지 얘 V들이 A1에 대해서 선택된 경우가 이제 0이라는 뜻이고 얘네 두 개만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옵티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디옵티멀 디자인의 듀얼을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고르면은 이 V 벡터들이 사실은 어떠한 크기가 1이라는 타원의 표면에만 있어야지 그게 옵티멀한 디자인이다. 가장 최적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약간 이거 준비하면서 그 A 옵티멀이랑 E 옵티멀이랑 D 옵티멀을 줄리아로 코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거 사실 얘가 이 기톱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로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게 장난질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카톡방에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였고 이제 긴 발표 들으시면 하니까 잠시만요. 2부 발표 관련해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다시 2부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다음 학술부장님의 피드백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내년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조금만 말을 먼저 해볼게요. 이제 이번 단원 이름은 통계적 추정이요. 이제 뭔가 나오는 내용들의 좀 이름은 통계학과면은 뭔가 어디선가 다 들어본 것 같은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형태가 뭔가 낯설고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좀 그런 느낌이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교재 자체가 교재 쓰신 두 분 교수님이 둘 다 전기전자공학 전공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좀 통계학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수학적인 관점에서 제너럴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전공에서 다루는 여러 픽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진 않더라도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는 이제 최적화 이번에는 별 관심이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고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험계획법하고 요게 과제거든요. 과제가 실험계획법에 관한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고 빠르게 마칠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볼 때 그 X 매트릭스를 다른 말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도 하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떤 이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목적이고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를 베타 코에피션트 책에서는 이제 X 벡터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배울 때는 영이죠. 네. 아니 회귀 분석을 배울 때는 이제 어떤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계산해가지고 회귀 분석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X 매트릭스 자체를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실험 계획법의 모티베이션이 돼요. 가령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어떤 X 변수를 써먹을 것인가 그 피처 셀렉션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험 계획법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그 실험에서 독립 변수로 뭘 넣을까 그거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실험에서 통제해야 되는 변인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서 둘 다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 변수는 뭔가.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실험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처리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맘대로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X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식이 되겠죠. 컨스트레인트. 그런 식으로 X 매트릭스를 이제 잘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베타 코에피션트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X 매트릭스를 디자인해 놓았다. 이게 실험 계획법의 어떤 포뮬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가능한 이제 실험의 가지수가 좀 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때 그게 결국 이제 실험의 디자인인데 그 실험의 디자인이 무한 가지 경우의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피계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V 벡터, V1부터 VP라는 가지수 안에서 X 칼럼의 밸류를 선택하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OLS 에스티메이터 구했잖아요. 그리고 OLS 에스티메이터가 이피션트한 에스티메이터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회귀 분석 시간에 배우는데 그러면은 efficient estimator라는 거는 이제 분산의 역수가 피셔 인포메이션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또 수리통계학 2에서 배우고 그렇다는 거는 분산의 역수가 인포메이션하고 같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분산을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 가장 인포메이티브한 X 매트릭스를 찾겠다. 디자인을 찾겠다. 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를 조정을 할 때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떤 펑션을 취해서 디터미넌트라던가 트레이스 같은 걸 취해서 하나의 숫자, 스칼라로 바꿔가지고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게 되고 그 기준이 A 옵티멀, E 옵티멀, B 옵티멀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거의 교재 베이스로 하는 저기 대학 스탠포드 수업 중에서 과제 중에서 제일 이제 간단한 문제에다가 힌트를 적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세션 내용을 조금 놓쳤다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언 이제 예습 스터디 조언들하고 좀 상의해서 간단히 빈코드 빈칸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실험 계획법을 이제 릴렉스해서 한 그 제약식을 M이 정수라는 걸 릴렉스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하고 A 옵티멀 디자인을 조금 섞어가지고 나온 문제인데 패키지는 이제 매운 컨벡스 패키지 쓰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제약식을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에서 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x 원 뭐 이렇게 합을 그냥 행렬합으로 한 번 x 베타로 써버리잖아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를 채워 넣으면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연습할 겸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제도 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9시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혹시 뒤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지난 비스 학술부장님을 맡아주셨던 박승경 선배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피드백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C 26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학기 때 학술부장을 했었던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발표 준비해 주셔서 발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부장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오늘 다뤘던 내용이 이제 사실 진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최적화지만 이제 최적화 이외에도 엄청 이제 통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수평 내용도 있고 뭐 이제 비모스도 있고 뭐 실계도 있고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실계랑 비모스 이런 걸 안 들어서 이제 오늘 발표가 이제 처음 듣는 자리여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이거를 되게 듣고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저처럼 길을 잃으셨다면 들으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건 최적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 뭐 이제 이전에 통계적인 개념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부분은 조금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좀 이게 진짜 컨텍스인가? 일단 이거 판단하는 거 첫 번째랑 그다음에 이게 컨텍스이면 이게 잘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바꾸지? 약간 요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복습하시면 좀 더 이제 최적화 주제와 많이 연관이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통계 부분들을 좀 생략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또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한 일단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들 이제 총의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공유 한번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원래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스터디가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 스터디를 만들려고 했었고 사실 저는 이미 작년 1학기에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미분기하를. 근데 이제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래서 스터디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기획을 아,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주제 자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기아를 아마 찾아서 들으실 만한 분도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제 방식을 처음에는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막 같이 발제를 하자 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가 이제 좀 그러기는 아마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많이 처음 이제 학기를 대부분 보내고 계실 테니까 그 바쁜데 이제 이것까지 하면 되게 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약간 원맨쇼를 하는 식으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 형식처럼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라고 해서 이제 형태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여기는 약간 이제 두서 없는 얘기들이고요. 중요한 운영 계획만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말 막 증명 다 하고 약간 이런 것까지를 거기서 다룰 생각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제가 화면 같은 걸 켜놓고 이제 뭐 작성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명은 안 하고 이제 좀 직관적인 얘기들 그래서 그냥 해석하고 이제 이게 나중에 통계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 이런 얘기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줌을 하려고 했는데 줌도 사실 참여자 목록도 다 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앱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Explain Everything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만 보여요. 사실 제 카메라도 저 끌 거고요. 저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제 목소리만 나갈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 제가 하면서 그냥 이분기야 사실 얘기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소리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라디오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제가 이 운영되는 시간은 아직 제가 못 정했는데 나중에 정하게 되면 카톡방 단톡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여기 밑에 일단 운영 계획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 차별로 이 주제에 맞춰서 일단은 방을 만들어서 이 QR코드나 링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밑에 저는 또 얘기 적은 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사실 제가 지금 양자역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예 저는 물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뭐 수능에서 물리를 봤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몰라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는 좀 방식을 나중에 다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분기하는 제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하나 썰푸는 방식이라면 양자역학은 사실 아마 이미 양모였나? 그 수업이나 아니 키스키스 때 이미 들으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그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약간 반대로 저를 좀 훈련시켜주는 형태로 좀 인터랙티브하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션에 참관해 주셔서 무트백 주진 선배님께 그리고 다일 스터디 선생님께 큰 박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스터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봄학기 첫 번째 세션은 이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